네, 안녕하세요. 북클럽 오리진의 지식 큐레이터 전병근입니다. 오늘 AI 시대의 읽기와 인문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하면 저는 동방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에 멀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갔다고 하죠. 옛날에는 별이 나침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이마누엘 칸트를 꼽는데요. 실천이성 비판의 맨 끝부분을 이런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내가 보면 볼수록 경외와 경탄에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 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도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트도 그만큼 하늘 위의 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별로 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흐인데요.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많이 그려왔죠. 별은 지금도 사실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어떤 장면을 연출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하수가 있는데요. 밤하늘의 은하수를 여러분들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가끔 이제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날씨가 좋을 때에 말 그대로 강처럼 뿌옇게 이렇게 펼쳐진 은하수에 감탄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은하수를 사람들이 참 보기가 어렵게 됐죠. 왜 그럴까요? 네, 24시간 불야성이라고 부르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그렇죠.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도시 못지않게 거리마다 늦게까지 휘황찬란 불빛에 가득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철새들이 이동할 때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길을 이렇게 혼돈해서 집단 폐사를 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우리의 불빛은 이제는 빛공해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별을 보기 힘들어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불빛입니다. 작지만은 어느 사이 우리 시선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이제는 실시간으로까지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접속한 그 기록들이 다 집계가 실시간으로 될 수 있어서겠죠. 그 통계를 보니까 아주 최근의 수치가 한국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명한 어떤 세계 여러 도시 못지않은데요. 못지않을 뿐더러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쓴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5시간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쓰는 5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에 분산이 돼서 쓰는 5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는 익숙하죠. 어디를 가나 오늘도 제가 지하철 오면서 몇 번 부딪힐 뻔했습니다. 앉아서만 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스마트폰에 가 있는 걸 곧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책도 출간이 돼서 사람들을 많이 읽곤 합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집중력을 도둑맞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집중력이 강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집중력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서도 스크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바로 곁에 내지는 바로 앞에 누가 오는지도 우리가 모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크린 안에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것들이 경쟁적으로 노출이 되죠. 저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디지털 시대의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집중력을 도둑맞았다기보다는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목마를 성 안으로 트로이 사람들이 스스로 들여놓은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아주 최신 기기를 스스로 장만을 해서 우리가 가까이에 두고 늘 이제 눈을 들여다 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의 특징은 쓰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뺏고 더구나 손에 그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 보통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의 한 70~80% 가까이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시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인간이 몸에서 가지고 있는 사지 중에서 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인을 체포했을 때도 수갑부터 채우죠. 그만큼 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이 시각과 손을 어떻게 보면 우리를 포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환경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기 드볼이라는 사람은 현대사회가 모든 사람의 시선을 그 이미지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 시각에 홀리게 만드는 것을 스펙터클 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스크린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내지는 그런 뉴스들, 그 이미지에 시선이 빼앗기곤 하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간과하거나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듯합니다. 쇼산나 주보프라는 하버드대학의 교수는 지금의 시대를 감시 자본주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Surveillance Capitalism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시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다 데이터로 포착이 되어서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또 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소비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중요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무의식 중에 우리 자신의 행동의 방식을 잘 아는 그런 기술 기업에 의해서 늘 시선을 뺏기곤 합니다. 그 행동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죠.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광고의 영향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데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선이 주의가 뺏긴 사이에 더 큰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간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뺏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인기를 끈 영화 중에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지구를 향해서 이제 행성이 날아오는데 그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아주 코믹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실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생태계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다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같은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도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이 공론장인데요. 공론장에서의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공론장이 소셜 미디어라든가 어떤 기술에 의해서 양극화라든가 파편화의 형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라는 유의 제목들의 책들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초경쟁에 쫓깁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불안을 또 보상 심리로 표출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실제 이런 상황은 통계치로도 나타나고 있죠.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같은 경우는 OECD에서도 거의 평균치의 2배를 넘는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이 줄고 자진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중대한 어떤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것의 증거겠죠. 일찍이 SF 작가들은 미래 사회를 여러 형태로 그려왔습니다. 그 중에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작가의 화시 450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기술에 의해서 미래 사회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가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 수동적인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낙관주의가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최근에도 마크 안데르센이라는 그 사람이 블로그에 기술 낙관주의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죠.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의 주장은 기술이 인류가 닥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는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기술 낙관주의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딥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딥마인드는 바둑에서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를 만든 회사죠. 오늘날 AI 회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 꼽힙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이 이 회사의 이름이 딥마인드라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은 마인드라는 게 정신이라고 한다면 기계의 정신이 점점 깊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죠. 문제는 기술이 좋아지는 반면에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생각은 점점 얕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의 외주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쉘로즈라는 제목의 책이 나와서 많이 읽히기도 했죠. 우리 말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자인 니콜러스 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면서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기술에게 넘긴 결과 우리의 사고가 얕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나온 이후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걱정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크린 중독의 결과가 되겠죠. 스크린에 중독되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는 점점 책과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읽기의 퇴조이죠. 이 역시도 수치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2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국민들이 책을 읽는 숫자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사고는 점점 피상화되는 거겠죠. 읽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이 읽기가 오늘날의 스크린을 통해서 훑어보기로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책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휙휙 넘어가듯이 읽는 행동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크린을 볼 때 이렇게 이제 읽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스페인의 발렌시아 대학이 200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구 결과를 보면 종이로 읽을 때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읽을 때의 그 이해 정도가 길게는 6배에서 8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한 결과 이런 수치를 얻었다는 거죠. 이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읽기가 인간의 사고를 피상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읽기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반면에 스크린을 통해서 읽을 때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 읽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읽을 때에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읽기라는 행동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새롭게 발명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읽기는 오랜 시간 그것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뇌에서는 눈으로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언어를 알 수 있는 청각적인 영역과 더불어서 우리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관계되는 인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가동을 할 때에 독해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읽기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능력들을 모두 활용할 때 이룰 수 있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분야에 연구를 오래 해온 메리언 울프라는 인지학자는 책 읽는 뇌라는 제목의 책에서 우리가 인간이 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초월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 문장을 통해서 단순히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더하고 그 전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더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사고가 점점 깊어지고 범위가 넓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초월적 사고라고 부른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글로 기록된 것은 또 다른 사람 내지는 그 사람의 다음 생각에 있어서 도약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가 있고 그런 주의 분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인간의 읽기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것이 읽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읽기와 사고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키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